얼마 전 친구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60대 애청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평소에 혈압이 높다는 건 아셨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괜찮겠거니 생각하셨다는데 정말 남일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증상이 없다는 게 고혈압의 참 무서운 점이죠. 네, 본인도 혈압이 좀 높은 편이라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그 해결책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나료. 저는 허민입니다. 2025년 8월 31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름 끝자락인데도 낮에는 여전히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정말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기 위해 의학 정보의 핵심만 쏙쏙 뽑아주시는 분이죠. 메디컬 전문 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오늘 고혈압 그리고 그 합병증, 특히 뇌졸중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들 잘 준비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고혈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없어서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합병증, 특히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고혈압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혈압하는데 정확히 뭘까요? 네, 우리 심장이 펌프처럼 온몸으로 피를 쫙 짜서 보낼 때요. 그때 혈관벽이 받는 압력, 이걸 혈압이라고 합니다. 압력이군요. 네, 혈압 잴 때 보면 보통 120에 8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를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위의 혈압, 아래 혈압 이렇게들 말하죠. 맞습니다. 그 위에 높은 숫자가 심장이 쿵 하고 수축할 때, 피를 쫙 내보낼 때의 압력, 이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아래쪽 낮은 숫자는 심장이 잠시 쉬면서 늘어날 때, 이완할 때의 압력, 이완기 혈압입니다. 아하, 수축기, 이완기. 그럼 언제부터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네, 기준이 중요하죠. 보통 병원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번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잰 평균 혈압이 수축기 혈압 140mm 머큐리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상일 때, 이럴 때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140에 90. mmHg는 그 단위를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혈압 측정 단위고요. 근데 참고로 미국 심장학회 같은 곳에서는 이 기준을 좀 더 낮춰서 130에 80mm 머큐리 이상부터 고혈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좀 더 엄격하게 보기도 합니다. 기준이 좀 더 낮군요, 미국은. 네, 그래서 혈압을 분류해보면 정상은 120, 80 미만이고요. 그다음 혈압 상승 단계라고 해서 주의가 필요한 단계가 120에서 129 사이, 그리고 이완기는 80 미만일 때, 그리고 1단계 고혈압이 130에서 139, 이완기는 80에서 89, 마지막으로 2단계 고혈압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140, 90 이상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기준이 꽤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럼 국내에는 고혈압 환자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주변 보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 그 자료를 보면요. 국내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10명 중 3명, 그러니까 약 30.8% 정도가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열에 셋이요? 와. 네, 특히 이게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가파르게 올라가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무려 64.6%, 거의 3분 중 2분은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 65세 이상은 3분 중 2분.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은 고혈압 위험이 2배 정도 더 높다는 통계도 있고요. 비만도 영향이 크군요. 10명 중 3명, 특히 노년층은 더 많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만큼 증상이 없다는 뜻이겠죠. 사연 주신 분 친구분도 증상이 없으셨다고 하니까 더 와닿네요. 네, 정확합니다. 고혈압의 가장 무섭고 또 간과하기 쉬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 가끔 뒷목이 뻣뻣하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코피가 자주 난다, 이런 걸 고혈압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혈압만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피로나 스트레스, 다른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죠.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기 쉽고, 근데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우리 몸속의 혈관이나 주요 장기들은 계속해서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정말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는 건가요? 혈압이 아주 높아지면 그때는 좀 뭔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혈압이 정말 극도로 높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축기 180, 이완기 120mmHg 이상 되는 이런 고혈압성 응급 상황에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80에 120이요. 어휴. 네, 그럴 때는 갑자기 막 뒷골이 심하게 당기거나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그런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 쪽 혈관 압력이 높아지니까 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 또 심장에 무리가 가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뻐근한 통증,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붓는 부종, 혹은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처럼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몸이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고, 즉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길 기다리면 안 된다. 정말 명심해야겠네요.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손상시킨다니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고혈압은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몸 어디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타겟이 되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표적 장기라고 부르는데 바로 뇌, 심장, 콩팥, 그리고 눈입니다. 뇌, 심장, 콩팥, 눈. 중요한 장기들이네요. 네, 높은 압력이 계속해서 혈관벽을 때리다 보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고 딱딱해지듯이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네. 특히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찌꺼기가 쌓여서 죽처럼 덩어리, 죽종을 만드는 죽상경화증, 이게 아주 문제인데요. 죽상경화증이요? 네, 이 덩어리가 어느 순간 탁 터지면 그 자리에 피가 엉겨붙어서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 혈전이 혈관을 꽉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혈전이 혈관을 막거나 혹은 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합병증이 바로 뇌혈관 질환, 즉 뇌졸중이죠.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 혈압인 분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4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4배에서 7배요. 네, 그리고 실제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분들의 약 7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는 통계도 있고요. 높은 압력 때문에 뇌로 가는 혈관이 아까 말씀드린 혈전 같은 걸로 막히면 뇌경색, 반대로 약해진 혈관 부위가 압력을 못 이기고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발생하는 겁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네, 그리고 혈압 수치와 위험도는 거의 비례하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20mmH, 이완기 혈압이 10mmH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혈압 조금만 올라도 위험이 확 뛰네요. 정말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군요. 뇌 말고 다른 중요 장기들, 예를 들면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우선 심장 자체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거든요. 관상동맥이라고.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이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가슴 통증을 느끼는 협심증이나, 아예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죽는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아, 심장마비까지. 네. 또 다른 문제는 높은 혈압을 이겨내고 온몸으로 피를 짜내야 하니까 심장이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게 돼요. 과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듯이 심장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심장비대라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결국엔 심장이 지쳐서 펌프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심부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부전이요? 네. 심부전이 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또 고혈압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콩팥이나 눈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노폐물을 걸러주는데 이게 수많은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고혈압이 이 모세혈관들을 망가뜨려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아, 정수기 필터가 망가지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나고요. 더 진행되면 몸이 붓거나 빈혈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만성신부전 상태에 이르면 혈액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까지. 심각하네요. 눈은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안쪽, 그 사물을 보는 신경막인 망막에도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고혈압 때문에 이 혈관들이 손상되거나 터져서 출혈이 생기면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일부가 안 보이게 되고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죠. 실명까지요? 네, 특히 고혈압을 15년 이상 이렇게 오래 앓으신 분들한테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벽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라든지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걸을 때 다리가 아픈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것들. 정말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전신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고혈압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온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친구분처럼 뇌졸중을 겪게 되면 그 후유증도 정말 크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요. 나이나 성별, 가족력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아, 조절 가능한 요인들이 훨씬 많네요. 네, 훨씬 많죠. 그리고 이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들 중에서 고혈압은 유병률이 가장 높고 또 뇌졸중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 기여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그렇다면 뇌졸중 같은 이런 끔찍한 합병증을 막으려면 혈압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안전한 건가요? 목표 수치가 있겠죠. 네, 당연히 목표 혈압이 있습니다. 보통 대한고혈압학회 같은 전문기관의 진료 지침을 보면요.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목표 혈압을 130, 90 mmHg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30, 90 미만.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을 함께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흡연,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3개 이상 가진 이런 고위험군 환자분들이라면 목표치를 더 낮춰야 합니다. 아, 고위험군은 더 낮게요. 네. 이런 분들은 130, 80 mmHg 미만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혈압을 목표치까지 잘 조절하면 실제로 뇌졸중 위험이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효과가 궁금한데요. 그 효과는 정말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축기 혈압을 10 mmHg, 그리고 이완기 혈압을 5 mmHg만 낮춰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무려 4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40%나요? 와, 정말 큰 효과인데요. 네. 그리고 고혈압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뇌졸중 발생 자체를 30%에서 40% 정도 감소시키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도 한 15%에서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관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0% 감소라니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혈압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꼭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가능할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혈압 관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생활 습관 개선, 이걸 이제 비약물 요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물 요법,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가야 한다. 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첫걸음이 되는 것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식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식단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싱겁게 먹기입니다. 싱겁게 먹기. 네,
한국 사람들 식단이 나트륨 섭취가 좀 많은 편인데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g 이하, 이걸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6g 이하로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금 6g이면 생각보다 적은 양인데요. 그렇죠. 티스푼 하나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찌개나 국물은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 또 라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둘째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칼륨은 채소나 과일,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품들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4.7g 이상 섭취가 권장되고요. 칼륨 섭취 채소 과일 많이 먹어야겠네요. 네, 셋째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입니다.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나 튀김에 많은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고요. 대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 위주로. 네, 넷째는 채소, 과일,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을 충분히 먹기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체중 감량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체중 감량. 네, 연구를 보면 체중을 10kg 정도 감량하면요, 혈압이 수축기 기준으로 5에서 20mmHg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와, 식단 조절이랑 체중 감량만 잘해도 혈압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식단 외에 또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네,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에서 6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숨 찰 정도로? 네, 근력 운동도 혈압이 잘 조절된다면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같이 하면 좋은데요. 다만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은 피하고 반드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 근력 운동은 좀 주의해야겠군요. 그리고 금연,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필수입니다. 금연은 필수죠. 담배는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또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당연히 피해야 하고요. 절주도 중요합니다. 술도 문제군요. 과음은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마시더라도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밤에 잠을 충분히 푹 자는 것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 전반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을 정말 열심히 개선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고혈압 관리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혹은 처음 진단 시 혈압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고혈압약은 그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변량을 늘려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심장박동을 좀 조절하는 베타 차단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칼슘 채널 차단제, 그리고 혈압 올리는 호르몬 작용을 막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등 아주 많습니다. 와,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럼 어떤 약을 쓸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네, 어떤 약을 쓸지는 환자분의 혈압 정도나 나이,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은 없는지, 혹시 특정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판단하고 처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은 심부전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조금 더 이로울 수 있고 또 어떤 약은 천식이 있는 분에게는 피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마다 다르게 처방되는 거군요. 약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다면 혹시 어떤 약이 뇌졸중 예방에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연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 채널 차단제나 안지오텐신계 약물들이 베타 차단제 같은 다른 계열 약보다 뇌졸중 예방 효과가 조금 더 우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어떤 종류의 약을 쓰느냐 그 자체보다 목표 혈압까지 확실하게 낮추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약 종류보다는 목표 혈압 달성이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즉,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해서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혈압을 목표치 미만으로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맘대로 중단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평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관리? 네. 증상이 좀 없다고 혹은 혈압이 좀 조절되는 것 같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면 혈압이 다시 갑자기 확 올라가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정해진 용량과 횟수를 꾸준히 지켜서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약물 치료까지 필요하다면 정말 꾸준함, 그리고 의사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강조되는 것이 증상이 없다는 점인데, 그렇다면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스스로 알기가 어렵고 대부분 우연히 건강검진 같은 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건강검진에서. 네. 그래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자신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거나 비만, 당뇨병 같은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자주 혈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비교적 저렴하고 정확도도 꽤 높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가정 혈압 측정이 아주 권장됩니다. 아, 집에서 재는 혈압이요? 네, 병원에서 가끔 재는 혈압이랑 집에서 꾸준히 재는 혈압을 같이 비교해보면 자신의 혈압 상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지, 그리고 뇌졸중을 비롯해서 얼마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관리인 것 같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정기검진 통해서 혈압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꾸준히 실천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받아서 약물 치료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혈압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로 꾸준히 조절하고 유지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누리는 것, 이게 목표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그저 정모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꼭 실천으로 옮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혈압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나요? 고혈압은 정말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한번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오늘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의 정확한 혈압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혈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또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활기찬 라디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허민, 신아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